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지금 시각은 밤 9시 48분입니다. 예,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촬영을 한번 했나요? 한번 하고, 수요일도 안 했고, 목요일에 일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좀 빡세게. 청주 갔다가 울산 갔다가 새벽 4시 일어나서 집에 오니까 7시간 넘던데, 어제 일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그 피로가 오늘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잤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는데 오전 중에 일 끝나서 12시 정도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좀 멍하고 컨디션이 좀 약간 몸이 좀 뭐랄까 컨디션 조절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운동을 좀 갔다 왔습니다. 예, 운동장도 20바퀴 돌고 씻고 오늘 같은 날 금요일 술을 마시기 좋은 날인데 술을 어제 좀 너무 피곤해서 이제 한 잔 마시고 잤거든요. 소주 한 병 마시고 잤기 때문에 오늘 마시지 말고 내일 마시자. 오늘은 공부 좀 하자라는 생각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법을 할 텐데요.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문명과 예수 신화, 신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며 죽음에서 해방되는 이야기. 이원구 지음 새창 미디어에서 나왔는데요. 이분은 원래 전문적인 뭐 역사학자나 이런 분 아니고 그냥 국문학을 하고 책을 좀 몇 권 시집이나 이런 책을 좀 내셨던 분인데 뭐 뒤늦게 이렇게 이쪽 계통으로 고문학 아주 고대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모양이에요. 이 책 말고 뭐 수메르 문명에 대한 책도 있는데 뭐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새 책으로 샀어요. 책값도 좀 비싼데 38,000원 뭐 저 쿠폰 해가지고 조금 더 싸게 사긴 했지만 한 5,000원 가량 더 싸게 사긴 했지만 어제 와서 조금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은 그렇게 깊진 않더라고요. 내용이 깊진 않은데 좀 이렇게 좀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그때 당시를 좀 정리한 정도의 내용이에요. 저 알라딘에서 좀 책을 봤을 때는 제목과 그리고 소제목들이 마음에 들고 해서 샀는데 평가는 뭐 그냥 많지 않아서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읽어봤더니만 깊이 있는 내용은 없고 그냥 참고할 만한 내용이 좀 있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1부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통합 1장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적 변동 2장 바빌로니아 문명과 함무라비 법전 3장 영웅신화 길가메시 서사시
4장 죽음에 도전한 길가메시. 5장 천지창조 에누마 엘리시. 6장 신의 탄생과 사제들의 권력 투쟁. 2부 아시리아 지구라트와 성스러운 결혼. 1장 포로의 껍질을 벗긴 궁극주의. 2장 아시리아의 충성 맹세와 종주 조약. 3장 2500년간 묻혀있던 아시리아의 도시들. 4장 사랑과 전쟁, 두 얼굴을 가진 여신. 5장 왕과 여신의 신성결혼. 6장 두무지왕의 변신과 예수 그리스도. 3부 칼데아 점성술과 비인격적인 신. 1장 아시리아의 멸망과 칼데아의 발흥. 2장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몰락. 3장 대사자가 왕의 뺨을 때린 신년 축제. 4장 마르투크 신권에 도전한 나보니두스 왕. 5장 칼데아의 천문학과 추상적인 신. 6장 칼데아의 점성술과 유럽의 별점. 4부 오리엔트와 그리스 종교적 교류. 1장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전쟁과 종교적 관용주의. 2장 페르시아의 영적인 조로아스터교. 3장 알렉산드로스의 세계주의와 종교의 혼합. 4장 데메테르와 디오니소스. 5장 그리스의 사제 오르페우스. 6장 피타고라스의 종교개혁과 인간신 엠페도클레스. 7장 오시리스 신비종교. 5부 로마 제국과 유대 신비종교와 예수신화. 1장 신인들의 탄생과 천체의 징조 동정녀 수태. 2장 예수와 신인들의 기적. 3장 예수와 신인들의 순환, 죽음, 부활. 4장 경이로운 기독교 영지주의 문헌. 5장 영지주의와 문자주의의 갈등. 6장 기독교 영지주의와 예수의 부활. 7장 이집트와 티베트의 죽음의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은데 좀 읽어보니까 깊이는 그렇게 없어 보였더라. 이 정도 말씀만 드리고. 자, 아이고 다리가 안 꺼진다 정연아. 자, 오늘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법 29쪽 2 테마의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2-1 단일 주제 논문인가 파노라마식 논문인가. 학생의 첫 번째 욕망은 많은 것을 말하는 논문을 작성하고 싶은 것이다. 만약 학생이 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그의 첫 번째 충동은 오늘날의 문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고자 하는 것이다. 테마를 제한해야 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이탈리아 문학이라는 제목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논문이다. 또한 좀 더 성숙한 학생의 혈관과 맥박을 떨리게 하는 테마이다. 하지만 20살의 학생에게는 불가능한 도전이다. 대개 학생은 일반적인 견해빛, 이름을 단조롭게 나열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작품에 독창적인 재단을 가함으로써 용서할 수 없는 누락을 했다는 비난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현대의 유명한 비평가인 잔 프랑코 콘티니는 1957년에 19세기에서 20세기의 이탈리아 문학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졸업 논문이었다면 비록 분량이 472면에 달한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거부당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이름을 인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위 군소 작가들에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대표 작가들을 각주로 처리했다는 사실은 태만함이나 무지의 소산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그 저서는 역사적인 연구나 비평적인 예리함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의 책임으로 그러한 배제와 불균형이 의도적인 것이며
또한 빠뜨린 것이 한 페이지를 잘라놓은 것보다 비평적으로는 훨씬 더 웅변적이라는 것을 모두들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22살의 학생이 그와 동일한 장난을 한다면 침묵 뒤에는 노련함이 숨어 있으며 또 누락된 것은 다른 데에 이미 썼거나 혹은 작가가 앞으로 쓸 수 있는 비평을 대신하고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는가. 그런 종류의 논문에서 대개 학생은 심사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나친 파노라마식 논문은 언제나 자만심의 행위가 되곤 한다. 지성적인 자만심, 논문에서의 지성적인 자만심을 미리 배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테는 볼품없는 시인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300여 면에 걸쳐 단테의 텍스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한 다음에야 그렇게 말해야 한다. 파노라마식 논문에서는 그러한 논증을 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이탈리아 문학보다는 좀 더 평범한 제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어떤 테마가 이상적인가 곧바로 말하겠다. 페놀리오의 소설들보다는 오히려 빨치산 조니의 이본들이 낫다. 나분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의 도전으로서는 좀 더 흥미로운 테마이다. 무엇보다도 잘 생각해보면 그건 노련한 판단이다. 40여 년에 걸친 문학 전반에 걸친 파노라마식 논문으로는 학생은 가능한 모든 반박 앞에 노출되는 것이다. 지도교수 혹은 단순한 심사위원이 학생이 인용하지 않은 어느 군소작가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이 목차를 살펴보고 두세 개의 누락을 발견하기만 하면 학생은 빗발치는 비난의 표적이 되고 그의 논문은 단지 산만한 목록으로 보일 수도 있다. 반대로 만약 학생이 아주 구체적인 테마에 대해 진지하게 논구했다면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모르는 소재를 다루는 것이 된다. 지금 필자는 서푼짜리 술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술책이 될 수도 있지만 노력이 드는 것이므로 그저 서푼짜리는 아니다. 다만 지원자는 자신보다 덜 전문적인 대중 앞에서는 전문가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또한 그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으므로 그러한 자기 상황의 유리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40년 동안의 문학에 관한 파노라마식 논문 그리고 간략한 텍스트의 여러 이본들에 대한 단일 주제 논문이라는 양극단 사이에는 여러 가지 중간층이 있다. 따라서 1960년대의 네오 아방가르드 문학 또는 파베세와 페놀리오의 작품에 나타난 랑게 지방의 이미지 또는 사비니오, 부차티, 란돌피 세 환상적 작가들의 차이점과 유사성 같은 테마를 찾아볼 수도 있다. 자연과학 분야로 옮겨보자면 이 책과 유사하게 테마에 관해 다룬 어떤 소책제가 있는데 그 책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한다. 예를 들어 지리학이라는 테마는 지나치게 방대하다. 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화산학도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멕시코의 화산들은 멋진 논문으로 발전될 수는 있지만 약간 피상적이다. 좀 더 제한해서 포포카테페틀 화산의 역사 가로 열고 아마도 코르테스의 정복자들 중 한 사람이
1519년에 등정했고 1702년에야 격렬한 분출이 있었다. 가로 닫고. 포포카테페틀 화산의 역사는 아주 권위 있는 연구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몇 년 만에 다루는 좀 더 제한된 테마로는 파리쿠틴 화산의 탄생 및 가시적인 죽음 가로 열고 1943년 2월 20일에서 1952년 3월 4일까지 같은 것이 있으리라. 바로 이 마지막 테마를 필자는 권하고 싶다. 다만 바로 그 시점에서 그 빌어먹을 화산에 관해서 정말로 언급되어야 할 것을 지원자가 모두 말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그렇다. 대학원 수업에서 들은 얘기인데, 논문을 쓰려면 주제를 좁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좁히고 있습니다. 좁히고 있어서 이제 결과물로 나온 것이 아마도 과제로 스타니파타와 도마복음의 비교 연구인데 비교 연구인데 과제가 좀 더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 이 논문의 내용을 좁힐 수 있는 어떤 단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너무 좀 방대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도마복음과 스타니파타와 도마복음의 비교인데 무엇을 비교하냐? 이게 쟁점이 되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그냥 딱 아직 찝지는 못했어요. 공부 중이니까요.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초는 무리다. 내년 말도 장담 못한다.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테마를 필자는 권하고 싶다. 다만 바로 그 시점에서 그 빌어먹을 화산에 관하여 정말로 언급되어야 할 것을 지원자가 모두 말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그렇다. 얼마 전에 현대사상에서의 상징에 관하여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생이 필자를 찾아왔다. 그것은 불가능한 논문이었다. 최소한 필자로서는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저자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뀌는 용어이며 때로는 두 명의 상이한 저자에게는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도 있는 용어이다. 형식 논리학자들 혹은 수학자들에게 상징이라는 말은 어느 주어진 형식화된 계산에서 구체적인 기능을 갖고 정해진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의미가 결여된 표현들, 가로 열고 대수 공식들의 a와 b 또는 x와 y 같은 가로 닫고 표현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반면에 다른 저자들에게 그것은 모호한 의미들로 충만한 어떤 형식을 가리킨다. 그것은 마치 꿈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미지들처럼 나무, 성기, 성장기의 욕망 등과 연관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목으로 어떻게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겠는가? 현대의 모든 문화에서 상징의 모든 말뜻을 분석해야 할 것이며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명백히 밝혀줄 리스트를 작성하고 혹시 차이점의 저변에는 모든 저자와 모든 이론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기본적인 단일한 개념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차이점들이 그 문제의 이론들을 서로 양립시켜 주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은 현대의 어떤 철학자, 언어학자, 정신분석가도 아직 만족스럽게 해내지 못했다. 하물며 아무리 조숙하다 할지라도 어른다운 책 읽기 경험이 기껏해야 6, 7년밖에 안 되는 걸음마 학자가 어떻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참 이 움베르토 에코 선생님께서 찬찬히 아주 설득력 있게 이 초보학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네요. 지적으로는 부분적인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또다시 콘티니의 이탈리아 문학사 이야기로 되돌아가게 된다. 아니면 다른 저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상징에 대한 개인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논쟁의 여지가 많은지는 2-2에서 언급할 것이다. 문제의 그 학생은 약간 논의를 했다. 문제의 그 학생과는 약간 논의를 했다. 그는 다른 모든 말뜻은 무시하고 단지 프로이트와 융 두 저자의 말뜻을 대비하면서 두 사람에게서의 상징에 관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으리라. 그런데 그 학생이 독일어를 모른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로 열고 외국어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2-5에서 다시 다루겠다. 그래서 퍼스, 프라이, 융의 상징 개념이라는 테마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그 논문은 한 명은 철학자이고 한 명은 비평가이고 한 명은 정신분석가인 상이안 세 저자가 사용하는 동일 명칭의 세 가지 개념 사이의 차이점을 검토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세 저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수많은 논의에서 한 사람이 사용한 의미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림으로써 어떻게 수많은 오해가 생기는가를 증명하려던 것이었다. 마지막에 가서야 가설적인 결론으로서 지원자는 최종적으로 비록 알고는 있지만 테마의 명백한 제안으로 다룰 수 없고 또 다루려 하지 않는 다른 저자들에 대해서도 암시를 하면서 그 세 개의 동일 명칭의 개념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지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그가 K라는 저자를 고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논문은 XYZ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J라는 저자를 단지 번역으로만 인용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결론적으로 부수적인 언급일 뿐이며 그 논문은 광범위하게 또 독창적으로 단지 제목에 명시된 세 저자만을 연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파노라마식 논문이 엄밀하게 단일 주제 논문이 아니면서도 어떻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평균적인 방법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명백히 해두어야 할 것은 단일 주제라는 용어는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한 것보다 훨씬 방대한 말뜻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단일 주제 논문은 단 한 가지 테마에 관한 논문으로서 뭐뭇의 역사 혹은 지침서, 백과사전과는 대립된다. 그러므로 중세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거꾸로 본 역사의 테마와 같은 테마 역시 단일 주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많은 작가를 검토하지만 단지 구체적인 테마, 가로 열고 말하자면 물고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새들이 물속을 헤엄친다든지 등 하나의 예시, 역설 또는 우화의 명목으로 제시된 상상적인 가설의 테마, 가로 닫고 구체적 테마의 관점에서만 다루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잘하면 훌륭한 단일 주제 논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테마를 다루었던 모든 작가들, 특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군소 작가들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문은 파노라마적 단일 주제 논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며 엄청난 양의 책 읽기를 필요로 한다. 만약 정말로 그러한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범위를 제한하여 카롤링거 왕조의 시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꾸로 본 세상의 테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범위가 줄어들어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무시해도 될지 알 수 있다. 물론 파노라마식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자극적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단지 한 사람만 다루어야 하고 또 동일 작가에 대하여
2에서 3년 동안 매달린다는 건 지겹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격하게 단일 주제의 논문을 작성한다고 해서 절대로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페놀리오의 소설에 대한 논문을 쓴다는 것은 바로 이탈리아 니얼리즘의 배경을 제시한다는 걸 의미하며, 또한 파베세나 비토리니의 작품들도 역시 읽어보고 페놀리오가 읽고 번역했던 미국 소설들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작가를 전체 파노라마 안에 넣어야만 그를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파노라마를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과 파노라마적 조망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강이 있는 들판을 배경으로 한 어느 신사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들판, 계곡, 강을 그리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 그 기법을 바꾸어야 하며, 사진술의 용어로 말하자면 초점을 바꾸어야 한다. 단일 작가에게서 출발하면 전체 파노라마는 약간 흐릿해지고 불완전하거나 2차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분야를 제한할수록 작업은 더욱 잘 이루어지고 더욱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단일 주제의 논문이 파노라마식 논문보다 더 바람직하다. 논문이 전반적인 역사나 백과사전보다 평론에 가까울수록 더욱 좋다. 중요한 내용이군요. 예. 분야를 제한할수록 작업은 더 잘 이루어지고 더욱 확실하게 진행된다. 예. 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단위 주제 논문이 파노라마식 논문보다 더 바람직하다. 논문이 전반적인 역사나 백과사전보다 평론에 가까울수록 더욱 좋다. 예.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저도 더 이제 분야를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수다니 빠따와 도마복음 비교 연구를 한다면 무엇을 비교할 것이냐 라는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하는 것이 저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냅다 그냥 도마복음과 수다니 빠따와 도마복음을 비교한다 이러면 너무 분량이 방대해질 수 있고요. 그런 방대한 양은 이제 나중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다루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좁히면 좀 더 의미 있는 논문이 탄생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쉬었다가 피곤하네요. 걷고 와서 쉬었다가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이 책이 뭐랄까 두껍지는 않은데 굉장히 글이 좀 많고 넓어요. 이 폰트가. 그래서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정변아 이놈아.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리 와.
안 된다 했어. 뭐 자꾸 위에 있는 걸 물어뜯고 하려고 그냥 아주 기회만 있으면 자식이. 무슨 사고를 치려고? 어? 동현아. 왜? 네. 확실히 좋은 책입니다. 지금 읽고 생각 드는 게 있어요.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논문의 주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네요. 자, 내일은 핸드폰도 좀 고쳐야 되고 토요일인데 저희 학회 세미나도 있고 그래서 학교도 오랜만에 갔다 오게 될 것 같고요. 자, 2-2 역사적 논문인가 이론적 논문인가. 이러한 양자택일은 단지 몇몇 과목에만 해당된다. 사실 수학의 역사라든지 로망스어 문헌학, 독일 문학사와 같은 과목의 논문은 역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축학적 구성, 원자로 물리학 또는 비교해부학과 같은 과목에서는 대개 이론적 논문이나 실험 논문을 작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론 철학, 사회학, 문화 인류학, 미학, 법철학, 교육학 또는 국제법 등의 과목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2가지 유형의 논문을 모두 쓸 수 있다. 이론적 논문이란 이미 다른 고찰의 대상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추상적인 문제, 예를 들어 인간 의지의 본성, 자유의 개념, 사회적 역할의 개념, 신의 존재, 유전의 법칙 등을 다룬다. 이렇게 나열된 테마들은 곧바로 실소를 자아낸다. 왜냐하면 그람시가 우주에 대한 간략한 언급들이라 지칭했던
그러한 접근 유형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탁월한 사상가들은 그러한 테마에 몰두했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들은 수십 년에 걸친 성찰 작업의 결론으로서 그러한 테마에 몰두했던 것이다. 필연적으로 학문적 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학생의 손에서는 이러한 테마들은 두 가지 해결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로 열고 이것은 훨씬 덜 비극적이다. 가로 닫고 앞의 절에서 파노라마식 논문으로 정의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루기는 하지만 일련의 저자들을 통해서만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의 고찰이 유용하리라. 두 번째의 해결 방안은 그보다는 약간 더 불안한 것이다. 왜냐하면 학위 지원자는 신의 문제라든지 자유의 정의 문제를 비교적 적은 페이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유형의 테마를 선택한 학생은 거의 언제나 그럴싸한 내부적 체계도 없고 과학적 연구라기보다는 하나의 서정시에 가까운 아주 간략한 논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대개 지원자는 논의가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일반적이고 형식이 없으며 역사적 증명과 인용이 없다는 반박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 즉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또 자신의 논문은 여러 다른 진부한 편집 연습들보다 훨씬 더 지성적인 것이라고 말이다. 아이고 우리 정견이가 계속 어리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네. 알았다 이놈아.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경험에 의하자면 대개 이러한 대답은 학문적 겸손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혼란된 개념을 갖고 있는 지원자가 하는 것이다. 학문적 겸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약한 자의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부심 있는 사람의 미덕이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학문적 겸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4에서 언급할 것이다. 물론 학위 지원자가 고작 22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깨달은 천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필자는 분명히 전혀 빈정거림 없이 이러한 가정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 그러한 천재가 나타날 때에는 인류가 그걸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며 또한 그 위대함을 깨닫기 이전에 상당한 세월 동안 그의 작품이 읽히고 소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 한 편이 아닌 수많은 논문을 검토하는 심사위원회가 그 외로운 선두주자의 위대함을 단번에 알아본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학생이 중요한 문제를 명료하게 깨달았다고 단순하게 가정해보자. 완전히 무에서 탄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학생은 분명 누군가 다른 저자의 영향 하에서 자신의 사상을 정교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논문을 이론적 논문에서 역사적 논문으로 바꾸도록 하라. 말하자면 존재의 문제, 자유의 개념 혹은 사회적 행동의 개념을 다루지 말고 초기 하이데거에서 존재의 문제, 칸트의 자유 개념 혹은 파슨스의 행동의 개념과 같은 테마를 전개하도록 하라. 만약 오늘 좀 혼냈더니
이놈이 자꾸 어리광을 부리네요. 아까 전에 좀 또 아빠 카드를 그냥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혼을 냈더니 어리광을 부리고 있어요. 네가 혼날 짓을 했으면 임마 혼나야지. 어? 카드를 지금 몇 개째 해먹냐 네가 지금. 만약 독창적인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루는 저자의 사상과의 대비 안에서도 역시 드러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유에 대해 말했던 방식을 연구하면서도 자유에 대해 새로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듯이 말이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논문이 이론적 논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역사 서술적 논문의 마지막 장이 그렇게 되도록 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두들 지원자가 말하는 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개념들, 가로열고 이전의 어느 사상가와 관련된 개념들, 가로닫고 는 공개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허한 것에서 출발하여 어떤 논의를 최초로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존재나 자유의 개념과 같이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찾아내야 한다. 비록 천재라 할지라도, 그리고 특히 천재일 경우 다른 저자들로부터 출발한다고 해서 결코 굴욕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이전의 어느 저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저자를 물신화하고 숭배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 저자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오류와 한계를 증명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의 기준점을 갖게 된다. 중세인들은 고전 작가들의 권위에 대해 과장된 존경심을 갖고 있었으며, 반면에 근대인들은 고전 작가들에 비해 난쟁이들에 불과하면서도 그들을 기준점으로 삼음으로써 거인들의 어깨 위에 앉은 난쟁이들이 되었고, 따라서 자기 선조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고찰은 응용 및 실험 과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심리학 분야에서 논문을 작성한다면 피아제에서 지각의 문제 그리고 지각의 문제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로 열고 비록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후자처럼 일반적으로 위험한 테마를 제기하더라도 그렇다. 가로 닫고 역사 서술적 논문에 대한 대안은 오히려 신체 장애아 집단에서의 색의 지각과 같은 실험 논문이다. 여기에서는 논의가 뒤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특정한 조사 방법을 갖고 있으며 또 합당한 보조장치가 갖추어진 합리적인 실험에서 작업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를 실험적인 형식으로 다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훌륭한 실험 연구자라면 먼저 최소한의 파노라마적 작업, 가로 열고 이미 이루어진 유사한 연구에 대한 조사, 가로 닫고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 실험 대상의 반응 확인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우산을 발명한다거나 이미 충분하게 증명된 것을 증명한다거나 또는 이미 오류임이 증명된 방법을 적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은 방법에 대한 새로운 확인 작업이 연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렇다. 그러므로 실험적 성격의 논문은 자기 집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또한 그러한 방법이 발명될 수도 없다. 여기에서도 역시 만약 현명한 난쟁이라면 비록 크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거인이나 다른 난쟁이의 어깨 위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낫다. 나중에 혼자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새로운 내용이 참 많네요. 자, 2-3 옛날 테마인가 현대적 테마인가.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마치 신구 논쟁이라는 낡은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보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러 학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는다. 비록 라틴 문화사 논문 역시 호라티우스에 대해서나 최근 20년 동안의 호라티우스 연구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논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반대로 만약 현대 이탈리아 문학사 분야에서 졸업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의 어느 페트라 르카풍 시인이나 혹은 어느 아르카디아 시인에 관한 논문으로 졸업하라는 이탈리아 문학 교수의 충고 앞에서 파벳의 바사니, 상구이네티와 같은 테마들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그런 선택은 진정한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 다른 경우에는 현대작가가 더 쉽고 흥미롭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그런 선택이 나오기도 한다. 현대작가는 언제나 더욱 어렵다고 곧바로 말해 두기로 하자. 사실상 대개의 경우 참고문헌이 더욱 제한되어 있고 텍스트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처음의 자료조사 단계는 도서관에 처박혀 있는 대신에 해변에서 멋진 소설을 손에 든 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다른 비평가들이 말했던 것을 단순하게 반복함으로써 잘 치장된 논문을 작성하려 한다면 더 이상 이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원한다면 16세기 페트라 르카풍 시인에 관해서 훨씬 더 잘 치장된 논문을 쓸 수 있다. 아니면 만약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고전 작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위에 치장을 할 수 있는 확실한 해석적 토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현대 작가에 대해서는 그런 견해들이 아직 일치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며 우리의 비평적 능력이 전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잘못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물론 고전 작가는 더욱 힘든 책 읽기와 더욱 주의 깊은 참고 문헌 연구를 부과한다. 그러나 작품 제목들은 비교적 덜 흩어져 있으며 이미 완벽한 참고 문헌 목록이 있다. 그렇지만 만약 논문을 학문 연구의 구축 방법을 배우는 기회로 이해하고 있다면 고전 작가는 더 많은 훈련 문제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학생이 현대 비평에 역량이 있다고 느낀다면 논문은 자신의 취향과 책 읽기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과거의 문학과 스스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아방가르드 작가들까지 포함하여 현대의 수많은 위대한 작가들은 몬탈레나 파운드에 관한 논문이 아니라 단테나 포스콜로에 관한 논문을 썼다. 물론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훌륭한 연구자라면 고전 작가에 관해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통찰력과 문헌학적 정확함을 가지고 현대 작가에 대한 문체적 혹은 역사적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외의 문제는 학문에 따라 달라진다. 철학에서는 데카르트에 관한 논문보다는 후설에 관한 논문이 아무래도 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따라서 시움과 읽기 쉬움 사이의 관계가 뒤바뀐다. 즉
칼은 앞보다는 바르칼이 더 쉽게 읽힌다. 그러므로 필자가 정말 하고 싶은 유일한 충고는 마치 고전 작가인 양 현대 작가에 관해 작업하고 마치 현대 작가인 양 고전 작가에 관해 작업하라는 것이다. 아마 좀 더 흥미롭고 진지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고전 작가인 양 현대 작가에 관해 작업하. 고전 작가인 양 현대 작가인 양 고전 작가에 대한 관해 작업하라. 잘 이해가 안 되네요. 2-4 논문 작성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중요한 주제네요. 이거는 읽어야겠어요. 꼭 지금 시간이 다 돼가긴 하지만 꼭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자. 곧바로 말하겠다. 3년 이상도 안 되고 6개월 이하도 안 된다. 3년 이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3년 안에 테마를 확정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못했다면 그건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뿐이기 때문이다. 1. 능력을 넘어서는 잘못된 논문을 선택했다. 2.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하여 불만족감이 있다. 그러면 20년 동안 논문 작업을 계속하게 된다. 반면에 유능한 학자라면 비록 소박할지라도 한계를 확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무언가 결정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3. 논문에 대한 노이로제가 시작되었다. 즉 논문을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다가 다시 절망 상태에 빠졌다가 논문을 여러가지 비열함의 알리바이로 이용하다가 결국은 절대 졸업을 못하게 된다. 저희 학교에 저희 과에 석사 논문 따는데 13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한때 가깝게 지내기도 했는데 가깝다고 해서 뭐 우정을 나누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뭐 물리적으로 가까웠다는 겁니다. 좀 한심해 보이긴 했어요. 제가 지금 졸업한 지 1년이 됐는데 대학원 학위 수료를 한 지 석사 수료를 한 지 1년이 됐는데 작년은 일단 날렸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그냥 이제 몸을 풀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정도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년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1년 잡으면 내년 하반기가 적당하네요. 내년 초는 확실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저에게도 밀접하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하여 불만족감이 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네요.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하여 불만족감이 있다. 그러면 20년 동안 논문 작업을 계속하게 된다. 반면에
유능한 학자라면 비록 소박할지라도 한계를 확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3년도 안 되고 6개월 이하도 안 된다. 3년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적 타겟은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 6개월 이하는 안 된다. 왜냐하면 원고지가 60매를 넘지 않는 잡지의 멋진 평론과 같은 논문을 쓰고자 하더라도 작업의 방법을 조사하고 참고 문헌을 찾고 자료를 정리하고 텍스트를 펼쳐보는 동안 6개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 성숙한 학자는 아주 짧은 기간에도 평론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 책 읽기와 자료 정리, 메모를 한 경험이 있으며 반면에 학생은 완전히 무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6개월 또는 3년이라고 말할 때 최종적인 원고 작성의 시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인 원고 작성은 작업을 수행한 방법에 따라 한 달 혹은 보름이 걸릴 수도 있다. 논문에 대한 최초의 생각이 떠오를 때부터 작업물의 최종적인 제출까지 경과하는 전체 시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학생은 단지 1년 동안만 실질적인 논문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도달할지 모르면서 그 이전 2년 동안에 쌓아 올렸던 독서 경험과 생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해당 지도교수와 함께 대학 2학년 말경에 논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시점에는 이미 다양한 과목과 친숙해지고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과목의 상태, 주제, 어려움까지도 알게 된다. 그러한 시간 선택은 위험한 것도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테마, 지도교수 또는 심지어 과목까지도 바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 그리스 문학에 관한 논문에 1년을 할애했는데 나중에야 현대 역사에 관한 논문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은 경우라도 절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소한 예비적인 참고문헌 작성 방법, 텍스트를 기록하는 방법, 조직적으로 요약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앞서 1-3에서 언급했던 것, 즉 논문은 그 테마와는 무관하게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2학년 말경에 논문을 선택하면 연구에 몰두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연구 여행에 몰두할 수 있는 3번의 여름방학 기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논문의 완성에 합당한 시험 과목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실험 심리학 논문을 작성한다면 라틴 문학 시험을 그 논문에 포함시키기는 분명 어렵다. 그렇지만 많은 다른 철학, 사회학 과목들에서는 교수와 함께 몇몇 텍스트들, 아마도 미리 정해진 텍스트들 대신에 그 시험을 자신의 주요 감심사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주는 텍스트들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궤변적인 왜곡이나 어린아이 같은 술책 없이도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학생은 단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 열정도 없이 준비한 시험, 억지로 강요된 부수적인 시험이 아니라 방향이 정해져 있고 동기가 있는 시험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현명한 교수는 언제나 그런 것을 더 좋아한다.
2학년 말에 테마를 선택한다는 것은 4학년 10월까지 2년 동안을 완전히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기간 안에 졸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전에 테마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전혀 없다. 또한 유급과정에 들어가도 된다면 그 이후에 선택해도 상관없다. 다만 지나치게 늦게 선택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을 뿐이다. 왜냐하면 좋은 논문을 쓰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도 교수와 함께 차근차근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수를 떠받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한 권의 책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독자 대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의사소통의 연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작업 과정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독자의 유일한 견본이기도 하다. 최종적인 순간에야 작성한 논문은 지도교수로 하여금 각 장들이나 심지어 완성된 작업물 전체를 재빨리 훑어보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만약 지도교수가 최종적인 순간에야 논문을 보고 그 결과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를 공격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것은 지도교수에게도, 즉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논문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말아야 할 지도교수에게도 좋지 않다. 그것은 그에게도 역시 하나의 낭패가 된다. 정말로 지원자가 자기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지도교수는 그 사실을 미리 말해주고 다른 논문을 준비하라든지 또는 조금 더 기다리라든지 하는 충고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그런 충고를 받고서도 교수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로서는 시간 문제를 고려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폭풍 같은 논쟁의 위험에 여전히 직면할 것이며 최소한 그 점을 충분히 예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6개월짜리 논문은 비록 잘못이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절대 최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마지막 6개월 안에 선택한 테마가 그 이전 수년간 쌓아올린 경험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6개월 안에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그 기간에 권위 있고 진지하게 해결할 수 있는 테마를 찾아야 한다. 필자로서는 이러한 모든 논의를 지나치게 상업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마치 우리가 6개월짜리 논문과 3년짜리 논문을 다양한 가격으로 모든 유형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6개월짜리라도 훌륭한 논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6개월짜리 논문의 필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테마가 한정되어야 한다. 2. 테마는 가능하다면 현대의 테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참고문헌을 찾는데 그리스인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것에 관해 쓴 것이 거의 없는 주변적인 테마가 되어야 한다. 3. 모든 종류의 자료들은 손쉽게 참조할 수 있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만약 내가 알렉산드리아의 산타마리아 델 카스텔로 교회를 테마로 선택한다면 나는 그 교회의 복원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렉산드리아의 시립도서관과 시의 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필자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6개월짜리 논문을 찾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계획을 갖고 출발하기 전에 나의 가정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또한 나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학생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칼타니세타에 살고 있다면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 이외에 그러나 라는 유보 조건이 있다. 만약 몇몇 자료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전혀 출판된 적이 없는 중세의 필사본이라고 한다면 나는 고문서학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그 필사본을 읽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쉬워 보이던 그 테마는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반대로 만약 최소한 19세기 이후로 모든 것이 출판되어 있다면 나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라파엘레 라 카프리아는 단 3편의 장편소설과 한 권의 평론집을 쓴 현대작가이다. 그의 책들은 모두 봄피아니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현대 이탈리아 비평에서 라파엘레 라 카프리아의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상상해보자. 대개 모든 출판사는 자체의 문서보관소에 작가들에 관한 기사와 모든 평론의 인쇄 스크랩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밀라노에 있는 구출판사를 몇 번 방문함으로써 나의 흥미를 끄는 거의 모든 텍스트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그 작가는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거나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서 다른 참고 문헌 자료들을 얻거나 또는 내게 꼭 필요한 텍스트들을 복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평론은 라카프리아와 대비되거나 비교되는 다른 작가들을 살펴보도록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범위는 약간 넓어지지만 합리적으로 넓어진다. 그리고 내가 라카프리아를 선택한 것은 내가 이미 현대 이탈리아의 문학에 약간의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냉소적으로 냉담하게 또 동시에 무심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다른 6개월짜리 논문으로는 최근 5년 동안의 중학교용 역사책에 나타난 2차 세계대전의 해석도 가능하리라. 현행의 모든 역사책들을 찾아내기란 다소 복잡하겠지만 교과서 출판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일단 텍스트들을 입수하거나 복사하고 나면 그 문제를 다루는 페이지는 얼마 되지 않으며 또한 상호 비교 작업이 짧은 시간 내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물론 어느 책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언급하는 방식은 그 책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역사적 테두리와 그 구체적인 논술을 비교하지 않고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좀 더 깊이 있게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믿을만한 역사책 대여섯 권을 매개 변수로 삼지 않고서는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약 이러한 모든 비판적 확인 형식을 무시한다면 논문은 6개월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졸업 논문이 아니라 단순한 신문기사가 될 것이며 비록 탁월하고 재치 있는 것일지라도 지원자의 능력을 입증해 줄 수는 없을 것이란 점이다. 그리고 6개월짜리 논문을 쓰고자 하더라도 단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작업을 한다면 더 이상 논의를 계속할 게 없다. 그런 경우는 1-2의 충고에 따르도록 하라. 즉 다른 논문을 베끼고 끝내버려라. 예. 다음이 2-5 필수적으로 외국어를 알아야 하는가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꽤 길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읽으면서 참 배우는 게 많네요. 약간 이제 졸리기도 하는데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잘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에 쌤이 학술 대회를 갔다 오고 내일은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주말에 바쁜 건 좀 안 좋습니다, 확실히.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죠.